한국의 숨겨진 계획이 들통났습니다. 핵잠수함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데요. 한국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된 미국 정보 분석관이 경악하고야 말았습니다. 30년간 추적했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프로젝트. 2번의 실패, 그리고 침묵 속의 준비. 전직 미 해군 정보 분석관이 직접 목격한 35년의 기록. 기밀 문서 속에서 발견한 믿기 어려운 진실. 한국이 정말로 준비하고 있던 것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이었습니다. 1993년부터 2028년까지 한 세대를 관통한 집념의 역사. 포기하지 않은 나라가 마침내 세계를 놀라게 한 그날. 미국 전문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진짜 힘.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48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52세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나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미 해군 정보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워싱턴 DC에 있는 허드슨 연구소라는 싱크탱크에서 동아시아 군사 전략을 분석하고 있어요. 2025년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주방 창문 너머로 포토맥강의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죠.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 제임스로부터였어요. 마이크, 트럼프 트위터 봤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승인했대. 방금 올라왔어. 저는 커피잔을 놓고 즉시 소셜미디어를 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게시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죠. 나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해군 정보부에서 일하면서 수백 건의 기밀 보고서를 다뤘지만 이런 식의 발표는 처음이었어요.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로 전략무기 승인을 공개한다니요. 저는 즉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는 워싱턴 중심가에 있는 8층짜리 건물이에요. 제 사무실은 6층 끝자리였습니다. 평소엔 조용한 복도가 그날은 달랐어요. 여기저기서 연구원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죠. 정말입니까? 일본은 알고 있었을까요? 중국 반응이 궁금한데요. 제 책상 위에는 이미 긴급회의 통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국방부 관계자들, CIA 분석관들, 그리고 백악관 NSC 직원 2명이 보였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세 번째. 저는 그 숫자의 무게를 알고 있었어요. 1958년 영국, 2021년 호주, 그리고 2025년 한국. 차관보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7분 대통령께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가 프로젝터 화면을 켰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미국이 비핵 국가에게 핵추진 기술을 이전하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단 3나라만이 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일본은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차관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쿄는 지금 난리예요. 외무성에서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차관보가 저를 쳐다봤어요. 톰슨 박사, 당신이야말로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90년대 초반 한국의 HTS 프로젝트 보고서 당신이 작성한 거 아닙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럼 설명해 주시죠. 차관보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30년 전에 뭘 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30년간 기밀로 묶여있던 이야기를 꺼낼 때가 온 거예요. 1993년 가을
저는 젊은 소령이었습니다. 해군정보국 동아시아팀에 막 배치됐죠. 그때 첫 번째 과제가 바로 한국의 극비 프로젝트 추적이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코드명 HTS, 하이마이너스 스피드 택티컬 서브머린, 고속 전술 잠수함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실제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30년 전에요. CIA 분석관 한 명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들은 러시아와 비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경제 협력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빅터급 핵잠수함의 설계 도면과 핵추진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죠. 저는 제 가방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제가 작성한 보고서예요. 기밀 해제된 지 오래됐지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죠. 차관보가 그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표지에는 TOP SECRET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위에 DCLASSIFID 2015라는 스탬프가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결과는요? 백악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1994년 중단됐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이 개입했고 IAEA가 압박했어요. NPT 위반이라는 명분이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한 가지를 놓쳤어요. 뭡니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단했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연구진을 유지했고 설계 문서를 보관했으며 냉각 시스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실패한 프로젝트로 기록했죠.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2003년 그들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2003년이요? CIA 분석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때도 한국이 핵잠수함을 시도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해군정보국을 떠나 있었습니다. 국방부 산하 다른 부서로 옮겨간 뒤였죠. 그래서 직접 담당하지는 못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자료가 떴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코드명 362 사업. 2003년 6월 2일 승인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산 규모는 3조 5천억 원, 미화로 약 30억 달러였어요. 30억 달러요? 국방부 관계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한 규모인데요. 맞습니다.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2020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러시아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국내 독자 개발이었어요. 차관보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니 그게 가능했습니까?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파헤치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SMART라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선박용으로 설계된 거였습니다. 스크린에 SMART 원자로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 이미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출력 100메가와트,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6m 정도. 잠수함에 탑재하기 딱 좋은 사이즈였어요. 그럼 실제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까? 백악관 NSC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원자로 설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맡았고 선체 건조는 대우조선해양이 담당했어요. 지금의 하나오션 말입니다. 하나오션이요? 누군가가 되물었습니다. 네. 재미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하나오션을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업체로 공식 지명했다는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20년 전부터 준비해온 회사를 선택한 거죠.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하나오션은 작년에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차관보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톰슨 박사. 2003년 프로젝트도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한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2004년 말에 중단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는 연료였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한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도 수입할 수도 없었거든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중단 이후였습니다.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뭔가가 남아 있었어요. 무엇이요? CIA 분석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설계 문서 보관, 연구진 배치 전환, 기술 아카이브 유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그들은 프로젝트를 포기한 게 아니라 냉동 보관한 겁니다. 냉동 보관이라니요? 네. 언젠가 다시 꺼내 쓸 수 있도록 모든 걸 보존해 둔 거예요.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을 추적했어요. 공식 업무는 아니었지만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저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였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2012년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출,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전 협력 MOU 체결. 한국은 조용히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었어요. 차관보가 팔짱을 풀며 물었습니다. 그게 핵잠수함과 무슨 관계입니까? 모든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원전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핵기술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IAEA가 기술 자문을 요청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설마. CIA 분석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비상냉각 시스템 설계와 안전 매뉴얼을 제공했습니다. 사고 대응 프로토콜도 공유했죠. 조용히 그리고 효과적으로요.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일본은 핵을 보유했지만 통제하지 못한 나라로 기록됐어요. 한국은 핵무기는 없지만 핵기술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였어요. 백악관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박사님 말씀은 한국이 30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정확히는 준비라기보다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기술은 자기들이 개발하고 연료 승인은 언젠가 올 거라는 걸요.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이군요. 차관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을 열어준 겁니다. 30년 만에요.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였어요. 제 판단으로는 3년입니다.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3년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3년이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즉시 반박했어요. 핵잠수함은 최소 10년에서 15년은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설계부터 시작하면 더 오래 걸리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그래요.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노트북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스크린에 잠수함 한 척의 이미지가 떴습니다. 검은색 선체, 날렵한 외형.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2021년 취역한 한국 해군의 최신의 잠수함이죠. 디젤 잠수함 아닙니까? CIA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AIP, 즉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을 장착한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이에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세요. 저는 선체 단면도를 확대했어요. 이 부분입니다. 디젤 엔진실과 추진실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일반 디젤 잠수함에는 필요 없는 여유 구획입니다.
차관보가 눈을 가늘게 뜨며 스크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핵추진 전환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2019년부터 저는 이 잠수함의 설계 도면을 입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공개된 기술 자료, 학술 논문, 방산 전시회 자료들을 모았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선체 강도는 디젤 잠수함 기준을 크게 초과해요. 자망 깊이 400m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400m요? 해군 출신 장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핵잠수함 수준인데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반 디젤 잠수함은 250m에서 300m가 한계예요. 왜 한국은 더 깊게 설계했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냉각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냉각 배관은 현재 디젤 엔진 용량 대비 2배 이상의 열부하를 감당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원자로를 넣을 거라서.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이 여유 구획의 크기는 정확히 6.2m, 6.5m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SMART 원자로의 크기와 거의 일치해요. 오차는 0.3m 이내입니다. 차관보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물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없겠군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미 핵추진 전환형 잠수함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디젤 AIP 잠수함이지만 언제든 핵추진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2019년 9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차세대 잠수함 추진 시스템의 모듈화 설계라는 제목이었죠. 학술 논문이라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저는 이걸 읽고 확신했습니다. 뭘 확신했습니까? 백악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핵추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논문의 핵심 구절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추진 모듈의 독립적 교체를 통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가능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디젤 엔진을 빼고 원자로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자동차 엔진을 교체하듯이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핵추진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간단하진 않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20년 넘게 준비해왔어요. 2003년 362 사업 때 만든 설계 문서, 냉각 시스템 연구, 차폐 기술 개발. 모든 게 보존돼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2017년 한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있다. 다만 국제협정과 우방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을 뿐이다. 공개 석상에서 그런 말을요? CIA 분석관이 놀랐습니다. 네. 2017년 9월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였어요. 저는 그날의 영상 클립을 재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서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준비 없는 나라의 대통령은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어요. 외교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아시죠? 만약 실체가 없다면 국제적 신뢰를 잃는 발언이에요.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차관보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그럼 톰슨 박사님, 지금 한국에는 핵추진으로 전환 가능한 잠수함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도산 안창호급이 현재 3척 취역했습니다. 한 척은 추가 건조 중이고요. 4척 모두 같은 설계 기반이에요. 4척이요?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만약 이들이 모두 핵추진으로 전환된다면. 저는 말을 잠시 멈췄어요. 한국은 단숨에 세계 5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됩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어요. 중국은요?
중국은 6번째가 되는 거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먼저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백악관 NSC 직원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동맹국인 일본이 빠지는 건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은 헌법상 전쟁 포기를 명시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핵 추진 기술을 줄 수 없는 이유예요. 평화 헌법을 가진 나라에게 전략무기 기술을 넘길 순 없죠. 그럼 일본은 영원히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여전히 휴전 상태예요. 적극적 억제력이 필요한 나라죠.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주는 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차관보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선택을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선택을 받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도산 안창호함은 단순한 디젤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핵잠수함을 위한 껍데기였던 거죠. 저는 스크린을 껐어요. 이제 남은 건 연료뿐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공급이 시작되면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한 척을 선택해서 개조에 들어갈 겁니다. 디젤 엔진과 AIP 모듈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SMART 원자로를 설치하는 거죠. 정말 3년이면 가능합니까? 누군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선체는 이미 있고 원자로 설계는 끝났으며 기술진은 대기 중이에요. 집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전기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차관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톰슨 박사, 이 분석을 보고서로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백악관에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이 3년 안에 핵잠수함을 완성하면 동아시아의 전략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메일 알림이 47개나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언론사들이었습니다.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심지어 일본 NHK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더군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포토맥강 너머로 링컨 기념관이 보였어요. 미국의 수도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폭풍이 올 거라는 걸요. 사흘 후 제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 소집 통지가 왔어요. 주제는 한국 핵잠수함 승인의 전략적 의미와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증인으로 저를 지명했더군요. 청문회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러셀 상원 의원 회관 216호실. 청문회장 입구에는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옌으로 쏟아졌습니다. 톰슨 박사님, 한국이 정말 3년 안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일본은 왜 제외됐습니까? 중국의 반발이 우려되는데요. 저는 노 코멘트만 반복하며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증인석에 앉자 방청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석이었어요.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보였고 일본 대사관 직원들도 앉아 있었죠.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제118회 상원 군사위원회 긴급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어요. 위원장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톰슨 박사, 당신은 25년간 해군 정보 분석관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의원님, 한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기술적 준비는 완료됐다고 판단합니다. 30년 전이라면 1990년대 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993년 HTS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차례 시도했고 2번 모두 외부 압력으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텍사스 출신 공화당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우리가 2번이나 막았는데
이번엔 왜 허용한 겁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의원님, 1990년대와 2000년대는 한국의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UAE 원전 수출, 후쿠시마 사고 지원,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쌓았어요. 신뢰요?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신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2009년 한국은 UAE에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수출했습니다. 총 200억 달러 규모였죠.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낙찰받았어요. 그게 핵잠수함과 무슨 관계입니까? 모든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원전은 핵기술의 민간 분야예요. 한국은 이 기술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걸 15년간 증명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지금도 문제없이 가동 중이에요. 뉴욕 출신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배제됐습니까? 우리의 70년 동맹국인데 말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질문이 올 줄 알았습니다. 의원님, 일본은 헌법 구조에서 전쟁 포기를 명시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핵 추진 기술을 제공하는 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동맹국 아닙니까? 동맹과 신뢰는 다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핵 통제 능력의 의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그 반대였고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일본 대사관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플로리다 출신 공화당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결정이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선택 아닙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너무 솔직해도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동중국해와 일본해에서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대리인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리인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자체 국방력 강화가 필요한 나라예요. 북한의 잠수함 위협, 중국의 해양 팽창, 러시아 극동함대까지 고려하면 핵잠수함은 필수입니다. 매사추세츠 출신 민주당 의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핵 확산 우려는 없습니까? 한국이 핵무기 개발로 나아갈 가능성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아니라 핵추진 기술만 받습니다. 핵잠수함은 원자력으로 움직이지만 핵무기를 싣지는 않아요. 하지만 SLBM은요? 그가 추궁했습니다. SLBM은 재래식 탄두도 가능합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미 현무-4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요. 사거리 800km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죠. 굳이 핵탄두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톰슨 박사, 핵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원님, 3가지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첫째,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확실한 수단이 생깁니다. 셋째,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군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요? 현재 우리는 일본에 7만 명, 한국에 2만 8천 명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전략 무기를 갖게 되면 우리 병력을 줄이고 대신 기술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비용도 줄고 효율도 높아지는 겁니다. 애리조나 출신 공화당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돈 문제군요. 돈도 있지만 전략도 있습니다. 저는 보충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한 척이 우리 항공모함 전단보다 더 효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은 우리 항공모함의 위치를 위성으로 추적해요. 하지만 핵잠수함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공포, 그게 바로 억제력이에요. 버지니아 출신 민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한국 전문가십니다.
솔직히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의원님, 저는 30년 전 한국을 과소평가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HTS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보고서에 썼어요. 20년 전 362 사업 때도 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그런데요.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은 매번 중단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을 보존하고 인력을 유지하고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30년 동안요. 저는 청문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줬어요. 3년 후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저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건 과대평가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30분 휴식 후 재개하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한국 대사관 관계자 한 명이 다가왔어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대사관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화장실로 가는 길에 일본 대사관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청문회가 재개됐어요. 오후 세션은 더 치열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죠. 청문회가 끝날 무렵 위원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톰슨 박사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번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의원님,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자격 인정입니다. 한국은 30년간 증명했어요. 핵기술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가 그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역사는 결과로 기록됩니다. 3년 후 한국의 핵잠수함이 바다에 떠오르는 순간 동아시아의 모든 계산이 바뀔 겁니다. CNN, BBC, 알자지라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 방송사들이었어요. NHK, 아사히TV, 후지TV까지 모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하지만 NHK만큼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일본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제 사무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에겐 충격적인 소식일 겁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천만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죠. 일주일 후 저는 화상 인터뷰를 위해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도쿄의 NHK 앵커가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제 인터뷰는 일본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게다가 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잖아. 톰슨 박사님 미국에 계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이 일본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70년 동맹국인 일본이 받지 못한 승인을 한국이 받았으니까요. 왜 일본은 제외됐습니까? 그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헌법 문제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일본은 헌법 구조에서 전쟁 포기를 명시했습니다. 미국이 평화 헌법을 가진 나라에게 전략무기 기술을 제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까? 자위권과 핵추진 기술은 다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핵잠수함은 방어 무기가 아니에요. 전략적 억제 무기입니다. 공격적 전력 투사가 가능한 플랫폼이죠. 앵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일본은 영원히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원히는 아닙니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신뢰를 얻으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신뢰를 얻었습니까? 30년간의 노력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1993년부터 시작해서 2번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집념이 결국 미국을 움직인 겁니다. 앵커가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상원 청문회에서 3년이면 완성된다고 하셨는데 정말입니까? 네,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이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요. 핵추진 전환을 전제로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도산 안창호급이요? 그가 놀랐어요. 그건 디젤 잠수함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체 설계, 냉각 시스템, 여유 구획 배치를 보면 처음부터 핵추진 전환을 염두에 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앵커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소류급은 훌륭한 디젤 잠수함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핵추진으로 전환할 수 없어요. 설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럼 일본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최소 15년에서 20년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설계부터 시작해야 하고 원자로 기술도 개발해야 하며 무엇보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요. 앵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20년이라니. 그동안 한국은 이미 여러 척을 보유하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을 4척 계획하고 있어요. 만약 이들이 모두 핵추진으로 전환된다면 한국은 단숨에 아시아 최강의 잠수함 전력을 갖게 됩니다. 중국보다도요? 중국의 핵잠수함은 소음이 큽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반면 한국이 만들 핵잠수함은 최신 기술이 적용될 거예요. 소음 수준이 월등히 낮을 겁니다. 실질적 전력으로는 한국이 앞설 수 있어요. 인터뷰는 1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앵커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사님, 일본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일본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한국이 더 준비했고 더 절실했으며 더 오래 기다렸을 뿐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일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결정해야 해요. 평화로운 방관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 억제자가 될 것인지를요. 미국은 후자를 선택한 나라에게만 핵추진 기술을 줍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매니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방금 생방송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에 나갔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동료 제임스였어요. 마이크, 방금 일본 방송 봤어. 꽤 직설적이던데?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항의할 수도 있어. 조심해. 괜찮아. 난 정부 관계자가 아니야. 연구원일 뿐이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일본어를 모르지만 동료가 번역해서 보내준 댓글들을 읽었어요. 미국인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하다니. 우리 정부는 30년간 뭘 한 거야? 부끄럽다.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반발도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만 편애한다. 일본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동맹국을 이렇게 대해도 되나? 저는 이 반응들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니까요. 이틀 후 도쿄의 한 싱크탱크에서 제게 화상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주제는 한일 안보 협력의 미래였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토론회 당일 제 상대는 도쿄대학의 저명한 국제정치학 교수였어요. 그는 70대 중반의 원로 학자였습니다. 톰슨 박사, 당신은 일본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첫마디부터 공격적이었어요. 일본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는 일본의 기술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준비요? 일본은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승인만 받으면 말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승인을 받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신뢰는 시간으로 쌓는 겁니다. 교수가 반박했어요. 한국이 UAE에 원전을 수출했다고 그게 신뢰입니까? 일본도 원전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실적은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교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일본은 50년간 원전을 운영했지만 단 한 건도 수출하지 못했어요. 반면 한국은 UAE,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와 계약했습니다. 이게 신뢰의 차이예요. 후쿠시마 사고는 천재지변이었습니다.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고 대응은 인재였어요. 그 차이를 세계가 봤습니다. 토론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톤을 낮췄습니다. 교수님, 저는 일본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한국은 30년을 준비했어요. 일본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교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요? 저는 그의 말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게 차이를 만든 겁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의 제 아파트에서 포토맥 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도 흐르고 있었어요. 역사도 그렇게 흐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방향을 바꾸며 때로는 격렬하게. 제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박사님, 객관적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점심 가능하신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음 날 정오, 저는 워싱턴 DC 매사추세츠 애비뉴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북서쪽으로 차로 15분 거리였어요. 대사관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와 화강암이 조화를 이룬 7층짜리 건물이었죠. 정문에서 신원 확인을 마치고 들어서자 한 외교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오셨군요. 대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서울의 야경, 제주도의 해안선. 모두 아름다웠어요. 대사 집무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큰 창문으로 워싱턴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책상 뒤에서 한국 대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김정민 대사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아마 미국에서 오래 근무했을 거예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사님. 저는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점심 식사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시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녹차를 가져왔어요. 향이 좋았습니다. 대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의 상원 청문회 증언을 봤습니다. 그리고 NHK 인터뷰도요. 매우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 전문가가 우리의 30년 노력을 그렇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특히 1993년 HTS 사업까지 아시다니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당시 담당 분석관이었거든요. 그때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사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1993년 당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회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경제 규모도 작고 기술 수준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상도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고요. 실제로 실패했죠. 대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실패를 자산으로 만든다는 것을요. 프로젝트는 중단됐지만 지식과 인력은 보존됐어요.
그게 20년 후 다시 살아난 겁니다.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준비했죠. 2003년 362 사업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대사가 확인했어요. 그때도 외부 압력으로 중단됐지만 모든 자료를 보관했습니다. SMART 원자로 설계, 선체 구조 연구, 냉각 시스템 개발.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30년의 인내심이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죠. 대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고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설계 단계에서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까? 핵 추진 전환 가능성을요. 대사가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디젤 AIP 잠수함입니다. 하지만 설계 도면을 제출할 때 미 해군 관계자들이 여유 구획에 대해 질문했어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미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대사가 웃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죠. 다만 어떤 업그레이드인지는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리한 방법이네요. 우리는 규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대사가 강조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을 위반한 적도 없고 NPT도 준수했어요. 다만 준비를 해뒀을 뿐이죠. 그 준비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대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식사하러 가시죠. 이야기는 거기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내부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작지만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은 단 4개뿐이었죠. 한식을 좋아하십니까? 대사가 물었습니다. 좋아합니다. 특히 불고기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흰 쌀밥.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대사가 권했습니다. 저는 불고기를 한 점 집어 먹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식사를 하면서 대사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청문회에서도 일본 방송에서도 한국 편을 들어주셨는데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왜일까요? 편을 든 게 아닙니다, 대사님. 저는 분석가예요. 사실을 말할 뿐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불편해할 겁니다. 그건 그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는 30년 전 한국을 과소평가한 실수를 했어요. 이제는 제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객관적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우리는 계속 식사를 했어요. 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 예상으로는 내년 초에 첫 번째 개조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도산 안창호 1번함을 선택하겠죠. 왜 1번함입니까? 가장 먼저 취역했고 가장 많은 운용 데이터가 축적됐으니까요. 저는 설명했어요. 선체 특성을 완벽히 파악한 상태에서 개조하는 게 안전합니다. 개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년에서 2년 반 정도요. 저는 계산했어요. 디젤 엔진과 AIP 모듈을 제거하고 SMART 원자로를 설치하고 차폐 시스템을 구축하고 냉각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럼 2028년쯤이네요. 네, 그때쯤 한국은 첫 번째 핵잠수함을 진수할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 순간이 역사적인 날이 될 거예요. 대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비핵 국가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순간이죠.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무기를 얻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전략적 자율성이요? 네. 저는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했어요. 하지만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독자적 억제력을 갖는 겁니다.
미국에 덜 의존하고 더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죠. 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미국에겐 부담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환영할 일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어요. 동맹국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책임 분담이군요. 맞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한국이 동아시아 해역을 책임지고 일본이 후방 지원을 하고 미국은 전략적 조율을 한다. 이게 새로운 구도예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대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도쿄는 패닉 상태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한국이 앞서갔다는 것을요. 그 다음 결정해야 해요.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지를요. 다른 길이요? 일본은 일본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기술력, 경제력, 외교 네트워크. 핵잠수함이 전부는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조언이네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대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맞잡았어요. 좋은 식사였습니다. 대사관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건물 옥상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바람에 나부끼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나라의 깃발. 이제 그들의 시대가 오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 방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한국 핵잠수함 보유가 동아시아 전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펜타곤 전략기획국 국장이었습니다. 톰슨 박사,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간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사님의 분석을 합참에서 듣고 싶어 합니다. 합참의장님도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저는 잠시 놀랐어요. 합참의장은 미군 최고위 장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펜타곤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무용 건물이죠. 보안 검색을 거쳐 3층 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았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육해 공군 장성들, 국방부 차관, CIA 부국장, 그리고 맨 앞자리에 합참의장이 보였어요. 4개의 별을 단 대장이었습니다. 톰슨 박사, 어서 오십시오. 전략기획국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합참의장이 손짓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박사님, 시간은 45분입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동아시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동아시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핵잠수함 보유국은 중국과 러시아뿐입니다. 미국도 물론 이 해역에서 작전하지만 상시 배치는 제한적이에요. 2028년부터는 한국이 이 명단에 합류합니다. 해군 작전 참모가 손을 들었어요. 박사님, 2028년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제 분석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여유 구획, SMART 원자로 설계, 냉각 시스템 기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인 고농축 우라늄만 공급되면 됩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2026년 초에 첫 번째 개조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업 기간은 약 24개월. 2028년 봄쯤 진수식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빠를 수가 있습니까? 공군 장성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도산 안창호함은 이미 완성된 플랫폼이에요.
엔진을 교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복잡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선체 강도, 차폐 시스템, 냉각 배관, 제어 시스템. 모든 부분을 하나씩 짚어갔어요. 자, 이제 전략적 함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에 핵잠수함이 배치되면 세 가지 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 펼쳤습니다. 첫째, 대중국 억제력이 강화됩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요. 우리 칠함대가 남중국해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이 북쪽을 맞는 겁니다. CIA 부국장이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둘째, 저는 두 번째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대북 억제력이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와 SLBM을 개발 중이에요. 하지만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북한의 모든 전략이 무력화됩니다. 어떻게요? 육군 장성이 물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은 소음이 큽니다. 우리 소나로 쉽게 탐지돼요. 저는 설명했어요. 반면 한국의 핵잠수함은 최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될 겁니다. 북한이 도발하는 순간 어디선가 한국 핵잠수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공포. 그게 억제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저는 세 번째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재설정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동맹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전략무기를 보유하면서 균형이 바뀝니다. 국방부 차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일본은 방어적 동맹국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평화헌법 때문에 공격적 무기를 보유할 수 없죠. 반면 한국은 억제적 동맹국이 될 겁니다. 실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럼 일본의 역할은 축소됩니까? 합참의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축소라기보다 변화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이에요. 후방 기지, 병참 지원, 정보 공유. 이런 역할은 계속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방 억제는 한국이 맡게 되는 거죠.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제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가정해보죠.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모두가 이 시나리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재 구도에서는 우리 칠함대가 직접 개입해야 합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 해협에 급파하고 일본 기지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키죠. 하지만 이건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의미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2030년에는 다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두세 척이 이미 동중국해에 전개돼 있어요. 중국은 이들의 위치를 모릅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설명했어요. 대만 침공에 집중하는 동안 어디선가 한국 핵잠수함이 중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어요. 상하이, 청다오, 대련. 모두 사정권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싣지 않지 않습니까? 해군 장성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걸 확신할 수 없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확실성이 바로 억제력입니다. 중국은 대만 침공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합참의장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그럼 박사님 의견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우리의 전략 자산이 된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지역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비용도 줄고 리스크도 줄어들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결론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미국에게 전략적 기회예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박수가 나왔습니다. 합참의장이 일어섰어요.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톰슨 박사.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문서화해서 백악관에 올려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맞잡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여러 장성들이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
타임라인 예산 추정치. 1시간 넘게 토론이 이어졌어요. 펜타곤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미국 군부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적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것을요. 이제 남은 건 시간이었습니다. 2028년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저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나라가 마침내 꿈을 이루는 순간,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날을 위한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8년 4월 15일.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최초 핵잠수함 진수식 참관이었죠. 저 외에도 미국, 영국, 호주의 전문가들이 초청받았어요. 공항을 나서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의 4월은 아름다웠어요. 벚꽃이 만개해 있었죠. 정부 차량이 우리를 거제도로 데려갔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4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지난 3년을 회상했어요. 2025년 10월 트럼프의 승인 발표, 상원 청문회, NHK 인터뷰, 펜타곤 브리핑. 모든 순간이 이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박사님 긴장되십니까? 옆자리에 영국 해군 제독이 물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30년을 추적한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순간이니까요. 당신의 분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가 웃었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어요. 조선소 입구에는 태극기와 미국, 영국, 호주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거쳐 VIP 관람석으로 안내받았어요. 거대한 도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검은색 잠수함 한 척이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 2호함. 아니,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배였습니다. 저게 정말 핵잠수함입니까? 호주 국방 전문가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년 반 동안 개조 작업을 거쳤습니다. 디젤 엔진을 제거하고 SMART 원자로를 설치했죠. 외관상으로는 디젤 잠수함과 똑같네요. 영국 제독이 말했습니다. 그게 의도된 겁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적들이 구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한국의 다른 잠수함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능력을 가졌어요. 오후 3시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번째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되는 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1993년부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했어요. 2번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보존하고 인력을 키우고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35년의 여정이 오늘 결실을 맺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 감동했어요. 35년. 제가 젊은 소령이었던 1993년부터 지금까지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의 이름은 신돌석함입니다.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의병장 신돌석 장군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는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샴페인 병이 선체에 부딪혔습니다. 병이 깨지며 샴페인이 흘러내렸어요. 곧이어 도크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돌석함이 물에 뜨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검은 선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역사적 순간이었으니까요. 진수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인사를 나눴어요. 톰슨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3년 전 청문회 이후죠. 오늘을 보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관님.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박사님의 분석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장관이 감사를 표했어요. 미국 내 여론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셨죠.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시죠?
장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신돌석함은 올해 말까지 시험 항해를 마칩니다. 장관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내년 초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이번함 개조 작업도 시작할 거예요. 그럼 2030년쯤엔 두 척을 보유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종 목표는 4척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전체를 핵추진으로 전환하는 거죠. 야심찬 계획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35년을 기다렸습니다. 장관이 멀리 신돌석함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거제도 바다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조선소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신돌석함 진수 동아시아 전략 환경의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지난 35년을 정리했습니다. 1993년 HTS 사업, 2003년 362 사업, 그리고 2025년 트럼프의 승인.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쓸 때였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무슨 말로 끝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지만 핵을 다룰 자격을 얻었다. 이것이 신돌석함이 상징하는 의미다. 무력이 아닌 신뢰로, 위협이 아닌 책임으로 한국은 35년 만에 이 자리에 올랐다. 역사는 끈기 있는 자의 편이다. 한국은 2번 좌절했지만 3번째에 성공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포기는 실패지만 중단은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8년 4월 15일 나는 거제도에서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다. 동아시아의 바다는 이제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돌석함이 침묵 속에 순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평화의 언어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어딘가 저 바다 밑에서 신돌석함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소령이었던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나라의 힘은 무기의 수가 아니라 의지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35년간의 침묵 끝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저는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신돌석함 진수가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국민들의 자긍심이 댓글에 가득했습니다. 3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다 포기하지 않은 선배들께 감사한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봤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놀라움을 줄 거예요. 워싱턴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제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펜타곤이었습니다. 톰슨 박사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전략기획국장이었어요. 다음 주 NSC 회의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포토맥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방향을 바꾸며 계속해서 역사도 그렇게 흐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기적을 목격한 증인이 된 거예요. 52세 전직 미 해군 정보분석관 현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그리고 한국 핵잠수함의 35년 역사를 지켜본 증인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준비하고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 나라의 이야기. 그 승리는 무력이 아니라 집념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긴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